성실하고 검소하고 지혜로운 황제가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나라시를 살피고 사치를 멀리했습니다. 백성이 짊어진 세금을 13배 가까이 깎아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착함이 황제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착한 임금이 살해당하는 나라. 오늘은 로마가 어쩌다 그런 나라가 되었는지 그 속사정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에드워드 기번이 쓴 로마 제국 쇠망사. 오늘 이야기는 모범 황제 알렉산데르 세베루스 그리고 황제 위에 올라선 군대의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데르 세베루스는 시리아에서 태어난 황제였습니다. 방탕했던 전임 황제 엘라가발루스가 쫓겨난 뒤 젊은 나이에 제위에 올랐습니다. 알렉산데르는 앞선 황제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몸가짐이 반듯했고 생활은 검소했습니다.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으려고 애썼고 절제와 근면으로 1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의 롬에는 이상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라의 진짜 주인이 황제가 아니라 군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근위대가 제멋대로 굴면 각지의 군단이 그 본보기를 따라했습니다. 병사들은 방종을 자신들의 특권처럼 여기며 사납게 지켜냈습니다. 일리리쿰에서 마우리타니아에서 아르메니아와 메소포타미아와 게르마니아에서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임명한 장교들이 살해당했고 황제의 권위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병사들이 황제의 스승이었던 법학자 올피아누스를 황제가 보는 앞에서 죽였다고 합니다. 스승이 눈앞에서 살해당해도 병사들을 벌하지 못하는 황제. 기번은 알렉산데르의 통치를 두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대의 타락에 맞선 헛된 싸움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무력해 보이는 황제에게도 빛나는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황제가 페르시아 원정길에 올라 안티오키아라는 도시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병사 몇 명이 여인들이 쓰는 목욕탕에 숨어들었다가 붙잡혔습니다. 황제가 이들을 처벌하자 그 병사들이 속한 군단 전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알렉산데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연단에 올라 무장한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강이 무너지면 로마라는 이름도 제국도 함께 무너진다고 타일렀습니다. 병사들은 고함으로 황제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데르가 외쳤습니다. 그 함성은 아껴두어라. 페르시아인과 게르만인과 사르마티아인을 상대할 전쟁터에서나 질러라. 너희에게 곡식과 옷과 돈을 주는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더는 병사라 부르지 않고 시민이라 부르겠다. 병사들은 더 분노했습니다. 뽑아든 칼끝이 황제를 향해 번쩍였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순간에도 황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일 수는 있다. 그러나 나를 겁줄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한 뒤 알렉산데르는 큰 소리로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시민들이여 무기를 내려놓고 각자 집으로 평화롭게 돌아가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풍이 순식간에 가라앉은 겁니다. 병사라는 이름을 빼앗긴 사내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무기와 군기를 스스로 내려놓고 변경이 아니라 도시의 여간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황제는 30일 동안 그들이 뉘우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반란을 눈감아준 장교들을 사형에 처한 뒤에야 병사들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냈습니다. 기번은 이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그 군단은 황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섬겼고 황제가 죽은 뒤에는 그의 원수를 갚았다. 물론 기번은 이 미담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성난 군중의 마음은 한순간에 갈립니다. 그날 병사들의 칼은 황제의 발 앞에 놓일 수도 있었고 황제의 가슴에 꽂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번은 여기서 붓을 멈추고
뜻밖의 질문을 던집니다. 저 사나운 병사들의 월급은 대체 누가 대고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가 아직 작은 도시 국가였던 시절 베이라는 이웃 도시를 포위한 전쟁은 1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집에서 겨우 20마일 떨어진 곳에서 겨울을 나야 했던 병사들을 달래려고 원로원은 처음으로 병사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돈은 시민들의 재산에 매긴 세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복이 이어지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시라쿠사와 카르타고와 마케도니아와 아시아의 재물이 개선 횡령을 따라 로마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케도니아 왕 페르수스에게서 빼앗은 보물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정복지에서 걷는 수입이 나라 살림을 다 감당하고도 남았습니다. 로마 시민은 세금에서 영원히 해방되었고 남는 금과 은은 사투르누스 신전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속주는 로마의 돈줄이 되었습니다. 히스파니아는 옛 세계의 페루와 멕시코라 불릴만 했습니다. 카르타헤나 근처의 은광 하나가 날마다 2만 5천 드라크마의 은을 토해냈고 북부의 광산들에서는 해마다 금 2만 파운드가 실려 나왔습니다. 로마의 징수가 얼마나 집요했는지 보여주는 일화도 있습니다. 에게해의 기아로스라는 작은 섬 주민들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청원을 올렸습니다. 세금의 3분의 1만 깎아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그 섬의 세금 전부를 합쳐도 요즘 돈으로 겨우 5파운드 남짓이었습니다. 마실 물조차 나지 않는 바위섬, 가난한 어부 몇 명이 사는 그 섬에서도 로마는 꼬박꼬박 세금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 세금의 판을 다시 짰습니다. 국경을 지키는 상비군을 만들면서 돈이 더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세를 들여오고 시장에서 팔리는 모든 물건의 1% 남짓의 소비세를 매겼습니다. 알렉산데르 세베루스 시대의 관세 목록에는 계피와 모략과 후추, 온갖 보석과 비단, 상아까지 동방에서 오는 사치품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백미였습니다. 유상과 상속의 20분의 1, 그러니까 5%의 세금을 매기는 상속세였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아우구스투스는 부드럽게 물러서는 척했습니다. 그러면 토지세와 인도세를 걷겠다고 넌지시 흘렸습니다. 원로원은 침묵 속에 굴복했습니다. 기번은 이 대목에서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자유보다 재산에 더 집착했다. 이 상속세는 로마 사회의 풍경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식 없는 부유한 노인은 집안의 폭군이 되었습니다. 법무관과 집정관까지 낀 아첨꾼 무리가 노인의 미소를 얻으려 줄을 섰고 그의 죽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풍다 시인의 말처럼 도시 전체가 사냥꾼과 사냥감으로 나뉘었습니다. 물론 진심에서 나온 유산도 있었습니다. 평생 시민들을 변호한 키케로는 요즘 돈으로 17만 파운드에 이르는 유산을 감사의 표시로 받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국고는 가리지 않고 20분의 1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세월이 흘러 카라칼라 황제가 제국의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역사의 나물대 은혜였습니다. 속주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시민의 이름과 특권을 한꺼번에 안겨준 것이니까요. 그러나 기번은 그 속을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그 끝없는 관대함은 너그러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탐욕이 낳은 치사한 결과였다. 비밀은 상속세에 있었습니다. 상속세는 로마 시민만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모두를 시민으로 만들면 모두에게서 상속세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카라칼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율을 20분의 1에서 10분의 1로 2배 올렸습니다. 게다가 속주민이 예전에 내던 옛 세금도 없애지 않고 그대로 걷었습니다. 명예로운 이름을 선물 받은 속주민들은 낡은 짐과 새 짐을 한꺼번에 짊어졌습니다. 이 숨막히는 부담을 크게 덜어준 사람이 바로 착한 황제
알렉산데르였습니다. 즉위할 때 거치던 세금을 13분의 1 수준까지 낮춘 겁니다. 백성에게는 단비였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에게 뿌릴 돈은 그만큼 줄었습니다. 카라칼라의 시민권 칙령은 또 하나의 울타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로마와 이탈리아가 나라의 중심으로 존중받던 시절에는 군대의 주요 지휘관도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법과 학문을 배우고 문관과 무관의 자리를 차례로 거친 인물들이 군단을 이끌었고 그 본보기 덕분에 군단도 2세기 동안 질서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속주민의 구분이라는 마지막 울타리가 짓밟히자 신분의 구별 대신 직업의 분리가 찾아왔습니다. 세련된 내지의 시민들은 법률가와 관리가 되었고 거친 칼의 직업은 변경의 농민과 야만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조국이라고는 변경밖에 모르고 학문이라고는 전쟁 기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번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피 묻은 손과 야만스러운 풍습과 무모한 결단으로 그들은 때로 황제의 옥좌를 지켰다. 그러나 훨씬 더 자주 그 옥좌를 뒤엎었다. 이제 훅에서 던진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착한 황제는 왜 살해당했을까요? 알렉산데르는 병사들의 방탕을 바로잡으려 했고 백성의 세금을 깎았고 원칙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나같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칼을 쥔 자들의 나라에서 옳은 일은 곧 병사들의 몫을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원정의 고생이 군대의 불만에 불을 붙였고 어머니 마마이아의 탐욕이 황제의 체면을 깎았습니다. 결국 알렉산데르는 성난 병사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황제를 지켜줄 법도 제도도 이미 무너진 뒤였기 때문입니다. 기번의 말대로 모든 원인이 혁명을 준비했고 모든 사정이 그 혁명을 재촉했습니다. 이 뒤로 로마는 기나긴 내란의 시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야기를 덮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착한 사람 하나가 아무리 애를 써도 무너진 울타리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알렉산데르는 흠잡을 데 없이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켜줄 기관과 법이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집안이든 일터든 마을이든 평소에 지켜온 원칙과 신뢰가 곧 울타리입니다. 멀쩡할 때는 있는 줄도 모르지만 무너지고 나면 착한 사람이 가장 먼저 다칩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을 아끼는 일과 좋은 원칙을 지키는 일은 결국 같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착한 황제 알렉산데르 세베루스의 분투와 그 착함마저 삼켜버린 군인들의 나라 로마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알렉산데르가 맞서야 했던 새로운 적, 되살아난 페르시아 제국과 황제의 원정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